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꼭 제보해야 한다면서 더 난리치는 바람에 이렇게 저도 글이라는 걸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고요. 얼마 전 제게 일어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 펜을 들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이 일이 얼떨떨하게 느껴지고 믿기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따뜻함을 느끼시고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해서 작성해봅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비관적이라면 꽤나 비관적인 아이였답니다. 뭐랄까요. 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에 반해 부정적이고 암울한 부분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건 어렸을 적부터 그랬었어요. 아마도 저희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듯 싶습니다. 암울한 과거이지만 어렸을 적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저를 잉태하신 가운데에서도 술을 입에 대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두고 어미 될 자격도 없는 게 애를 낳아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손가락질을 하시곤 했죠. 그도 아니면 물건을 던지던가요. 저희 아버지는 피구왕이셨습니다. 피구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물건 집어던지는 걸 공처럼 그렇게 잘 던지셨단 말입니다. 저나 엄마를 향해 혹은 자신의 어머니, 저의 친할머니를 향해 곧잘 던져대며 새 여자를 지독해도 괴롭히셨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신세한탄할 곳으로 저를 찾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미치겠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어디 강물에라도 가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어린 너 두고 내가 어떻게 혼자 가겠니? 엄마, 무서워.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실제로 어머니는 어린 저를 데리고 강가에 자주 끌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강가 앞에 선 위태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저에게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득 안겨주곤 했습니다. 술병을 든 채 흔들거리는 어머니의 몸이 언제고 곧 강가로 떨어질 것만 같아 불안했어요. 그래서인지 제 어린 시절은 친구들과의 추억이나 공부에 관한 기억이 아닌 어머니를 잃을까 불안했던 경험, 아버지로부터 당한 물리적인 행위들, 그로 인한 수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 이제 엄마를 벗어나고 싶어. 엄마랑 있으면 나도 망가질 것 같아. 이렇게 엄마 두고 가는 거 배신인 거 아는데 나 엄마 배신해서라도 그냥 혼자서라도 잘 살래. 엄마, 나 붙잡지 마. 알았지? 잘 가라, 우리 딸. 너 좋아하는 서울 가서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 잘 살아. 나중에 결혼할 때나 한번 연락 줘. 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눈물 지으며 어머니를 떠나온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먹먹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 저의 외할아버지 아래에서도 가학적인 행위들을 당해오셨습니다. 꽃다운 나이엔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까지 만나 인생의 기쁨이라곤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줄을 연명하셨어요. 하지만 자아가 생기고 나 역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어머니를 배반하고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행복하신 적이 없던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 만약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다면 도망쳐서라도 꼭 나와. 내가 나중에 데리러 갈게. 돈 많이 벌어 성공해서. 사랑해, 엄마. 이게 제가 마지막 엄마에게 남긴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년 뒤 저는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왔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부고 소식 때문이었죠.
결국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말입니다. 처참한 형태로 매달려 있는 어머니를 처음 목격한 친할머니는 그대로 혼절하셨고 저 역시 장례 내내 겨우 정신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다 우리 손녀. 그런 생각 말아라. 내가 너희 엄마를 못 지켰어. 하지만 이런 저와 할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도 그다지 추모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눈물을 떨구시는 외할머니를 앞에 두고는 비웃으며 육개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는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 순간 눈이 돈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멱살을 잡았고 어머니를 추모해야 할, 조용히 보내드려야 할 장례식장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아버지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 평생 용서 못한다고요. 알아들어요? 아버지 그 눈만 봐도 끔찍해요. 내가 당신한테 복수하러 올 거야. 반드시 복수하러 올 거라고.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이 망할 년이 어디서 개지랄이야? 서울 가더니 간땡이가 부었냐? 그러게 네 엄마 아팠을 때 진즉 내려와 보지. 자식 새끼가 부모 아플 땐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연병 떨긴. 왜? 몰랐다고 해보지 그래? 참나. 뭐? 엄마가 아팠다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아팠다는 것을요. 엄마는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암에 맞서 싸워낼 의지조차 없으셨기에 그렇게 조용히 생을 마감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남자는 세상의 적과 다름없고 결코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제게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가여운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저는 목을 놓아 엉엉 울며 그렇게 엄마를 힘겹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서울 회사에 복귀해 격리 일을 지속했지만 이게 사는 건지 뭔지 정신이 늘 혼탁한 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남편이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남편을 만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울면서 제 가정사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을 때 남편은 프로포즈로 대답해버렸답니다. 아마도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시절 어쩌면 계속 정신적으로 방황하다 결국은 어머니와 똑같은 노선을 밟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가 앞에 위태롭게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처럼 저 역시 한강물 앞에 서 있다 충동적으로 뛰어들고 말았겠죠. 하지만 다행히 남편 덕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수 있었고 이때 드디어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이 있는데요. 시부모님에겐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중 장남인 우리 남편은 입양하였답니다. 도련님은 시부모님의 친자식이고요. 시어머니께서 임신이 안 되자 평소 봉사활동 다니시던 고아원에서 입양을 선택하신 건데 1년 후 기적처럼 도련님을 임신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입양아인 남편과 친자식인 도련님,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애,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정말 예외였던 것이 시부모님은 그 무엇보다 남편과 친자식을 공평하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난 워낙에 어릴 때 입양돼서 내가 입양아인 줄도 전혀 몰랐어. 나중에 성인이 되고서야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알았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 누구보다 좋으신 분들이야. 어머니 아버지 2분 다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셨는데 스승의 날만 되면 아직도 2분 찾아뵈러 오는 제자들도 있을 정도거든. 빙그레 웃으며 시부모님을 자랑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과연 어떤 분들이실지 너무 궁금했답니다. 친자식과 입양아를 똑같이 길러내셨다면
그만큼 마음이 넓으신 분들일 텐데 괜히 설레고 떨리기도 했고요. 혹여나 제가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보일까 성격대로 걱정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를 본 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러더군요. 이렇게 보니 우리 아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부족한 시어머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요. 나도 노력 많이 할게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야, 저 형이 하도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주길래 내심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미인인 형수님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형 수지 맞았어. 저는 벌써부터 형수라고 부르는 사근거리는 성격의 도련님과 자애로운 인상의 시부모님까지 그야말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어찌나 다행스러웠는지. 들고 있던 과일즙 세트를 바닥에 떨어뜨릴 만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감성적이 되었던 건 아마도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저를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실까봐 걱정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며느리로서 더 노력할게요. 혹여나 가르쳐 주실 부분 있음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럴 리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아가씨가 지금껏 힘든 시절 보냈다고 대충 아들에게 들어서 알아요. 불필요한 설명은 안 해도 돼요. 그 모든 일 겪고도 이리 건강하게 잘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남편이 저를 치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해물이 존재했던 건지 그 말에 무너질 듯 울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 속에 왜 친정엄마의 모습이 자꾸 비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선 특히나 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았다면 엄마가 참 좋아했을 텐데. 내가 외국에 여행 갔다 온 걸 알면 엄마가 뿌듯해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현재 역시 소중한 만큼 그렇게 아쉽고 쓸쓸한 마음은 접고 저는 지금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복수의 마음 또한 잠시간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말을 꺼내기 전 저는 굳이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고집했고 거기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했답니다. 남편 직장이 시댁에서 가깝기도 했거니와 더 시부모님과 돈독해지고 싶었거든요. 당시 시아버지께서 간이 조금 안 좋으셨는데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인지라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요. 아니, 우리야 좋지만 너희가 불편하지 않겠니? 아가, 우린 괜찮단다. 네 시아버지 병원 가는 것도 내가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야. 힘들 거 하나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혼자 하시면 힘들잖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유, 말도 이쁘게 하지. 우리가 복이 많다. 어쩜 이런 며느리를 들었을까, 여보? 다행히 시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그 결정을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댁과 오가며 시부모님, 도련님,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은 정말이지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형수님 좋아하는 망고 사왔어요.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건 생일 선물이요. 갖고 싶으시다던 향수예요. 형이 말해줘서 사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사건 하나 해결하고 승진도 앞두고 있는 터라 큰맘 먹고 하나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아니 세상에. 도련님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어머 너무 고마워라. 이거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건데. 아 근데 참 월급이 얼마나 되신다고. 차라리 어머님 거 사주시지.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엄마, 우리 형수님 너무 절약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 얼른 고쳐야 되는데 말이야. 형도 성실하고 나도 잘릴 일 없는 직업인데 형수님이 왜 저리 사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 형수님, 앞으로 이 정도 향수쯤은 생일 때마다 해드릴 테니까 얼른 뿌려보세요. 얘가 자꾸 당신이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더라고. 얼마나 귀찮게 하던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해버렸어. 동생이 당신을 많이 좋아하나 봐. 얼른 뿌려봐. 도련님의 직업은 경찰이었어요. 그것도 강력반에 근무하는 형사였죠. 매사 바쁘게 사시는 분이었기에 생각보다 시댁을 자주 왕래하는 가운데에서도 얼굴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죠. 하지만 볼 때마다 기분을 참 좋게 해주셨답니다. 거기다 바쁜 자기 대신 몸이 안 좋은 시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고맙고 미안했던지 도련님은 꽤나 고가의 선물들을 자주 사주시며 마음을 표현하시곤 했답니다. 도련님, 아버님이 워낙에 저 힘들게 안 하시고 오히려 병원 갔다 오시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힘드니까 이런 선물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때문에 하는 선물이라뇨. 그렇게 말하시면 섭섭해요. 그렇게 넉살 좋게 웃으시는 우리 도련님. 하도 호탕하시고 선하신 분이라 늘 감사했네요. 다만 걱정은 있었어요. 직업이 강력반 형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혹여라도 나쁜 놈 잡다 칼이라도 맞을까 상상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형수님 또 사서 걱정하시네. 요즘은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지 않고 다 저희가 작전 잘 세우고 해서 범죄자들 개입하니까 걱정하실 일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도련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 이미 큰 사고를 겪으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인터넷 사기 집단을 소탕하려다가 그 사람이 숨기고 있던 시칼에 찔리신 거죠. 그런데 도련님은 그 상태로도 범인을 잡겠다고 상처를 움켜쥐고 달리신 바람에 나중에 상처 부위가 더 벌어져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수술실로 옮겨지면서 의사도 걱정할 정도였다네요. 그때 시어머니는 눈앞이 아찔해져 쓰러지실 뻔했고 시아버지는 도련님이 회복하자마자 당장 부서를 옮기던지 하라며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직업 처음 선택했을 때 아버지 저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일 교훈 삼고 앞으로는 조심해서 일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 직업이 조심해서 조심해질 일이냐? 안 된다. 내가 네 성격 몰라? 학교 다닐 적에 양아치 패거리 잡겠다고 맨주먹으로 달려들다 얻어 터져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 바람에 대학도 못 가고 재수까지 했잖아. 이놈아, 그때 그 패거리와 너 쪽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 10대 1이었어. 10대 1. 10대 1 싸움에 과감하게 달려드신 도련님. 저도 결혼 이후 도련님의 과거를 속속히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만 하는 것들을 과감히 행동으로 옮겨버리셨더군요. 근데 그건 기질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적 꼬맹이였을 때부터 도련님은 자기 반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곁에 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 애가 어디 끌려가 맞고라도 있으면 대걸레를 들고 쫓아가 두들겨 패주었다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학교에 자주 가셨다네요. 내가 얼마나 헛웃음이 나오던지 모른다. 내 직업이 교사인데 말야. 그 피해 학생 부모들은 나보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냐고 하고 내가 직업도 밝히지 못하고 그냥 봐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 아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비교적 공부만 하며 얌전했던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날 때부터 남다른 기질을 가지셨던 거죠. 사실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상반되는 탓에 시부모님은 둘이 적절하게 섞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도련님의 어릴 적 에피소드들을 다 듣고 나니 시어머니 심정이 더 공감되더라고요. 거의 격한 공감이었죠.
제가 부모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경찰을 하고 싶다 할 때에도 시부모님은 은근히 다른 직업을 선택하길 바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릴 수 없으셨다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도련님이 의리도 강하고 싸움도 잘하니 혹여나 조폭이라는 나쁜 길에라도 빠질까봐 차라리 좋은 쪽의 능력을 쓰라고 허락하셨다고 하고요. 그저 호탕한 성격이신 줄만 알았던 도련님이 일으킨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듣고 나니 저로선 참으로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그런 도련님이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그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그만 험한 사고를 당하시고 만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만 무너져 버리셨고 저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전날까지도 저에게 웃어주시며 과자를 쥐어주시던 시아버지가 음주 차량에 치여 눕게 되시다니 억울하기도 많이 억울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는데 처음엔 실감이 나질 않더라고요. 친정엄마를 한 번 잃어봤던 저로서는 부모가 자식의 곁을 떠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슴에 커다란 구멍 하나가 뚫리는데 그 누구도 메꿀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시아버지를 떠나보낼까 두려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강한 분이시잖아요. 이겨내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래, 그럴 거다. 분명 그럴 거야. 이 양반이 날 두고 저리 험악하게 갈 리가 없지. 한날 한시까진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떠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십자가 목걸이를 저는 대신 꼭 쥐어주며 많이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허나 시아버진 어느 겨울날 그토록 좋아하시던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힘겹게 버텼지만 희한하게도 눈이 정말 많이 내리던 날 그렇게 떠나셨는데요. 아마도 그날을 선택하신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날에 떠났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위하셨던 분이니까요. 다행히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신을 추스리려고 지인분들도 만나며 감정을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도련님이 어머님보다도 더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늘 분위기를 이끌고 호탕하게 웃으셨던 도련님이 얼빠진 표정으로 그저 허공만 바라보시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이시더군요. 절 보며 언제 왔냐며 놀라시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만큼이요. 아마도 쉽사리 도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속삭여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련님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네요. 부디 잘 극복할 수 있게 슬픔을 잘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버님, 이런 부탁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참 저희 가족은 세상에 없을 특별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도련님이 정말로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동서를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동서는 첫 만남부터 느꼈지만 사람이 곧고 바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며 방긋방긋 웃는데 그 웃음이 선하다는 직감이 느껴졌죠. 왜 사람 인상이 한 번 보면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동서에겐 더 특별한 과거가 있었어요. 바로 동서 역시 고아원 출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부분에서 동서와 많은 유대를 느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엄마 쪽 친척들 집에 전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가 저를 도저히 못 키우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키울 형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맡겨진 곳이 희망고아원이에요. 거기서 다행히 좋은 원장님 만나 무사히 잘 클 수 있었고요. 저는 아주버님처럼 어디에 입양되진 못했지만 성인 되고 나서도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었어요. 그건 좋은 어른들 덕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고아원에서 막 나온 아이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은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동서 때는 더 그랬겠죠.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동서가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에서 문득 커다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서방님과 닮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둘이 왜 인연이 되었는지 알 것 같기도 했죠. 게다가 저와는 달리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도 매력적인 동서였습니다. 서방님이 그러길 동서는 자기처럼 정의감도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직업을 혹여나 반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지는 건 물론 동서 역시 만만치 않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동서가 식구가 되고 난 후 잠시나마 커피를 마시고 나왔는데 20대로 보이는 커플이 폐지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짜고짜 담배를 피워대며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요즘 애들 정말 이상하다니까. 동서, 어디 가? 야, 너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장 할아버지한테 사과 못 드려? 동서가 글쎄 나서서 자기가 대신 훈계를 하는 겁니다. 20대 아이들의 인상착의가 꽤나 험악했길래 저는 속으로 조금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동서는 대놓고 구구절절 잘못을 짚어주더라고요. 아, 아줌마가 뭔데 지랄이야. 뭔데 훈수를 두냐고. 아, 방해 말고 아줌마 갈 길이나 가. 사과하기 전까진 못 간다. 그리고 너 성인 맞니? 민증 보여줘봐. 얼굴이 너무 옛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영 이상하네. 아줌마 남편이 경찰이거든? 너무 잘됐다. 그런데 그 말에 동서에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던 아이들이 점점 표정이 식더니 앞불싸하는 표정이 되더군요. 알고 보니 성인도 아닌 애들이었던 건가 봐요. 결국 둘 다 질세라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며 동서가 뿌듯하게 웃더군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런 애들은 아주 혼나야 돼요. 동서, 멋지다. 나 무슨 영화 장면 보는 줄 알았어. 동서랑 서방님이 인연인 이유가 있었네. 동서가 왜 서방님과 죽이 잘 맞는 커플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죠. 나중에 들은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지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온갖 물리적인 행위를 당하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진 못한 저. 고아원 출신인 동서와 남편. 어쩌면 불우하다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모이니 저희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시어머니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다만 행복하던 저희 가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일단 시어머니 쪽에서였어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있을 때쯤 일어난 일인데요. 시어머니께서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어떤 남자분을 만나셨나 봐요. 사실 시어머니 성격상 쉽사리 누군가를 연인으로 만나실 분도 아니고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스토킹을 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시는지 다 캐고 다니고요. 이걸 듣고 동서가 열이 확 받았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이거 저희 남편한테 말해서 당장 사지를 찢어도 그 시원찮은 놈을 당장 조치할게요. 아니다. 내가 너희만 불러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네,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네 시아버지 잃고 난 후 너무너무 마음이 비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더구나.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던 거야. 괜히 내가 이 사람 신고하거나 하면 또 모임 분위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내가 잘 달래서 구슬려 보마. 어머님, 저희가 걱정되는 건 그 남자분이 어머님한테 원치 않게 자꾸 들러붙으니까 그래요. 오늘도 전화를 10통을 넘게 걸으셨다면서요. 정말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서요. 혹시나 어머니를 나쁘게 대할까 걱정도 되고요. 저도 형님 생각이 동의해요. 어머님, 세상에 얼마나 미친 놈들이, 아니, 정신 이상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마. 내가 괜한 말을 너희한테 해서 걱정을 시켰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말에 조금 동조하는 기색이긴 하셔도 어쩐지 신고하는 부분에선 망설임을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론 아버님을 잃으시고 허한 마음으로 있으셨던 시어머니께서 그 남자분에게 아주 약간의 호감을 느끼신 듯 보였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저와 동서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는데요.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혹시나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안 되겠다고요. 그 후 동서가 그 남자 뒤를 밟아보고 그 결과를 하나씩 저에게 조용히 전달해주는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치 않아 남편들에겐 비밀이었던지라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했어요. 동서는 이후 모든 조사를 마친 후 A4용지 한 장에 정리한 그 사람의 정체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치밀한 동서의 행동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서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형님. 이놈 이거 아주 느낌이 쎄하다니까요. 어쩐지 우리 어머님 재산 탐내고 온 놈이었어. 동서는 씩씩거리며 그대로 어머님 앞에 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허락 받지 않고 알아봐서 죄송해요. 근데 수상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충격받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일단 그 사람 와이프랑 사별한 거 아니고요. 와이프란 사람 아직 멀쩡히 잘 살아있어요. 아직도 둘이 모텔 들락거리면서 만나고 있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꼬시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자식들 다 무슨 유명 대학교 다닌다고 외국에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한국에 있고요. 다단계 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그 다단계가 보통 다단계가 아니고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다단계예요. 그 다단계 수장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완전 남자 꽃뱀이에요. 돈 많아 보이는 여자 꼬셔다가 돈 타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돈 부어주고 외제 찾아주고 그랬다고요. 뭐 정말이니 그게?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거야? 네, 어머님. 저도 동서한테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동서가 업체 통해서 확인도 다 끝냈다고 해요. 세상에나, 이런 망측할. 내가 그런 사람을 그저 좋게 보고 있었다니. 어쩐지 나한테 내 친구들 소개시켜달라고 이상한 걸 묻고 그러더구나. 이상한 거라면 어떤 거요? 내 친구들 중에 나처럼 사별한 사람은 없는지 그런 거 말이야. 근데 이럴 줄이야. 정말이지 몰랐다. 고맙구나 얘들아. 너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깜빡 속을 뻔했어. 니네가 날 구해줬구나. 이 일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충격에 시름시름 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서 덕분에 몹쓸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틈만 나면 저희 손을 잡고 고마워하시곤 했습니다. 그 후 동서와 저는 그 남자를 한번 다시 만나봤는데 역시나 사기꾼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본 정보들을 들이밀며 이것저것 묻자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데 딱 봐도 제발 저린 도둑놈이었죠. 그런데 동서는 역시나 놓치지 않고 바로 서방님에게 정보를 넘겨 체포하게 했어요. 동서, 나 이번 일로 동서한테 진짜 많이 놀란 거 알아?
동서 옆에 두고 있으면 적어도 나 인생 살면서 나쁜 일은 안 당하고 살 것 같아. 형님, 제가 형님은 언제나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세고 행동력 좋은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의 등을 토닥이며 순간 어깨를 기대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저는 정말이지 그날 이후로 동서와 자매처럼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를 잘 봐주고 예뻐라 해주기도 했기에 그 점이 너무나 고마웠죠. 물론 시어머니는 이후로도 주변에 날파리들이 꼬이곤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에 나이를 드셔도 고운 미인이셔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이때 제가 둘째를 임신하면서도 입덧이 아닌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서방님과 똑 닮은 동서가 어느 순간부터 특유의 쾌활함을 잃고 얼굴도 퀭하고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보면 침울한 얼굴로 음료수만 쪽쪽 먹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이유를 알 수 없어 약간 혼란스럽던 차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아이 때문에 재수씨가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사실 동생도 노력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도통 모르겠다네. 아휴,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동생한텐 이제 우리 애들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워. 하도 심란해하는 것 같으니까. 네, 동선의 부부는 진즉에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 사실 이제는 딩크족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던 와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걸 수도 있을 테니 저는 마음을 놓으라는 조언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위로나 조언을 받아도 마음이 안 좋을 때였나 봅니다. 특히나 제가 또 임신을 했으니 더 그랬겠죠. 저는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 괜히 내가 미안하네. 동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잔뜩 내 임신 얘기만 했으니 어쩌면 좋아. 아니에요, 형님.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젠 어쨌든 형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동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굴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동서의 큰 눈망울에 눈물이 툭 떨구어지려는걸요. 이때 서방님도 함께 있었는데 서방님 역시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담배를 피러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잠깐 서방님과 이야기해보았는데 요즘 동서는 우울한 감정이 심해져서인지 집안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평소 잘 나가던 친구 모임도 등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루 종일 저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보는 내내 답답해요. 아기는 하늘이 주시는 거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오는 걸까요? 그냥 이젠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다 해봤어요. 좋은 약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서방님의 한숨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함께 울적해지더라고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동서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배가 부른 제 모습을 보면 동서가 아이 생각에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동서가 그립고 보고 싶었지만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답니다. 동서 역시 따로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점이 조금 서운하긴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다시 동서를 보게 된 건 출산을 한 후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시아버지를 잃었을 때보다 어쩌면 저희 친정 엄마를 잃었던 충격만큼이나 당황스러움이 컸던 것 같아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이가... 동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울먹이며 겨우 한마디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동서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달려간 병원엔 서방님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미 시어머니인 서방님을 붙잡고 오열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하더군요. 서방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멀쩡히 내 곁에 살아 숨쉬던 존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지만 그때 어머님께서 먼저 서방님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아주시며 사랑한다고 편히 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동서는 엉엉 울더니 시어머니를 따라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더니 서방님이 눈을 감자 이내 기절해버렸습니다. 장례 내내 동서가 어떤 모습이었는진 기억이 흐릿합니다. 저도 남편도 손님들을 맞이할 정신도 없었고 가장 힘들 동서를 챙길 여력도 없었어요. 서방님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는데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기억밖에 없어 더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소중한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온다는데 그게 이렇게 이른 시기일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위로차 동서를 찾아갔을 때 동서가 서방님의 장례 이후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혹시나 동서가 걱정되었어요.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꿈에서도 동서가 나올 정도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떠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이때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급기야 남편에게 동서를 찾아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서가 혼자 쭈그려 울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주 깊은 산속 동굴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울면서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동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업체도 이용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의 계시, 꿈 이런 것들을 믿게 된 것이 실제로 제가 동서를 찾은 곳이 어느 산골짜기 마을이었던 거예요. 동서는 그곳에서 아주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완전히 산 사람처럼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동그랗게 눈을 뜨던 동서는 잠시 후 왜 오셨냐고 하더군요. 더 이상 형님 동서 사이도 아닌데 왜 오셨어요? 왜 그런 말 해 동서 섭섭하게. 내가 동서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형님 가주세요. 저 형님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를 피해서 온 거예요. 그이 생각날까봐 일부러 다 물리치고 여기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 이만 가주세요. 아무리 1년만이라지만 동서에게서 풍기는 쎄한 분위기며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극도로 피하는 눈치랄까요? 혹시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다시 돌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동서를 찾으러 그 험한 길을 올랐고 동서는 굳게 닫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삼고초려였어요. 저도 점점 힘에 부쳤답니다.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허나 그런 동서의 사정을 알게 된 건 여느 날과 같이 동서를 찾으러 갔다 내려오는 길 골목 떡집에서였습니다. 퇴양볕에 너무 많이 걸었는지 배가 너무 고픈 와중이었는데 쫄깃한 꿀떡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순간 얼른 먹고 싶은 마음에 떡집으로 들어갔는데 친근한 인상의 아줌마가 동네 할머니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가만 들어보니 동서 이야기더라고요. 아니, 그 아가씨 너무 안 되지 않았어? 남편하고 사별하고 거기서 혼자 사는 거라며. 근데 자기 친자매한테 사기 맞아가지고 돈까지 다 잃었고. 아유, 어쩌면 좋아. 나라도 죽고 싶겠어. 예전에 아주 가끔이라도 여기 와서 나랑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요즘은 영 안 보이니 걱정이네. 저기요, 잠시만요, 아주머니. 방금 그 말씀하신 아가씨요. 혹시 산에 사는 여자, 이렇게 생긴 여자 맞아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크고 쌍꺼풀 짙은, 맞죠? 맞는데? 누구예요? 가족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는 형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하신 얘기요. 자매한테 사기를 맞았다고요? 우리 동서는 고아원에서 나고 자랐는데 자매가 있을 리가 없는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야, 자매 맞아요. 원래는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다. 근데 최근에 남편 잃고 나서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던데? 거기서 연락이 왔다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돈 때문에 사기치려고 수작 간 거였지. 아무튼 형님이라면 그 저 아가씨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순간 제 입에서 한숨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그동안 동서가 일부러 저를 멀리했던 것이 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마당에 친자매에게까지 사기까지 맞았으니 더더욱 마음이 힘들었을 테죠. 경제적으로 힘든 사정을 내비추고 싶지 않아 멀리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동서에게 가 문 앞에 대고 소리치듯 사실을 추궁했더니 동서 쪽에서 아무 말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제게로 걸어 나온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사람이 너무 그립고 외로운 마당에 돈을 빌려준 건데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요. 내가 미쳤나 봐요. 형님 볼 면목도 없고 어머님 볼 면목도 없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나? 모르고 있었지만 동서에겐 고아원에 함께 버려진 자신의 친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서의 언니 되는 사람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함께 컸기에 사이가 돈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결혼하면서 갑자기 연락을 툭 끊었다고 하더군요. 마치 과거를 청산하듯이요. 그 때문에 동서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굳이 친구들에게도 저에게도 언니 얘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고요. 나도 우리 언니처럼 똑같이 그러고 싶었어요. 똑같이 언니가 없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이혼도 했고 너무 외로웠는데 제가 생각났다고 가족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란 그 말에 저는 흔들렸나 봐요. 동서는 가족이란 말에 흔들렸고 서방님을 잃은 상실감을 그렇게 자신의 언니에게 기대어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3개월 후 친언니가 금방 갚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앞서 말한 망측한 일이 일어난 거죠. 원래는 산생을 청산하고 다시 내려가서 형님도 뵙고 어머님도 뵈려고 했어요. 충동적으로 올라온 거라 다시 내려가서 함께하고 싶었고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제 전 재산을 뺏고 도망간 후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형님이 여기 오셨을 때 괜히 겁나고 두려웠던 게요. 제가 살고 싶어질까 봐요. 그래서 형님한테 기대게 될까 봐 무서웠어요. 한참 후 이어진 죽고 싶다는 동서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통이 생생히 그려졌죠. 그날은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지만 얼마간 동서 생각을 멈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후 큰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몰래 현금 1억을 인출해서 동서에게 가지고 간 것이죠. 굳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1억은 당시 친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비밀스러운 비상금 같은 개념의 돈이었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결혼할 때나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남겨둔 돈이죠. 그렇게 동서에게 전달하며 없는 돈인 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동서, 부담 갖지 말고 받아. 항상 행복해야 돼.
내가 그 누구보다 동서의 행복 빌어주는 사람인 거 알지? 형님, 이걸 왜 저를 주세요? 동서는 그 말만 하며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장례 내내 동서가 한 번도 울지 못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 후 동서는 드디어 정착이란 걸 하기 위해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죠. 바닷가 앞에 있는 작은 집이 찍혀있는 사진이었는데 아마도 그곳이 동서가 정착한 곳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동서, 행복하지? 꼭 행복해야 돼. 행복하단 답변이 언젠가 들려오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두 아이를 육아하고 남편은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계에 허덕이기도 하고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가게를 시작하는 등 많은 도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둘째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어 반장을 줄곧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동서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동서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볼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어련히 동서가 나중에 마음 추스리면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았던 코로나 때문이에요. 잘 되던 가게는 한순간에 손님이 끊겨 월세를 내지도 못할 형편에 이르렀고 저는 그때마다 동서에게 준 1억이 내심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순전한 이기적인 욕심이었고 그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이때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여파로 많은 빚을 지게 된 저희 집이 반지하방으로 집을 옮긴 것도 모자라 한 번 더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건데요. 엄마, 나 이사 가기 싫은데 우리 또 이사 가야 돼? 우리 다시 아파트 살면 안 돼? 난 아파트가 좋은데. 미안해, 수지야. 엄마 아빠가 꼭 다시 가게 일으켜서 우리 딸들 행복하게 해줄게. 딸들은 울먹였고 저는 죄책감에 더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작디 작은 가게 한 구석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상자를 건네더군요. 뭐지 싶어 사인을 하고 상자를 풀어보는데 안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전 그만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남편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 안엔 10억의 금액에 달하는 돈과 함께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형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동서가 그간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형님, 항상 행복해주세요. 이 말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사람은 동서였습니다. 영화 같은 등장에 저는 손을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동서는 저를 안아주며 그러더군요. 형님, 제 깜짝 이벤트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앞으로 자신이 저를 책임지고 싶다는 동서는 그렇게 저를 찾아와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요. 동서는 이제 어느 기업의 여성 CEO였고 저는 그 성장과 도약이 도통 믿을 수 없어 장하단 말만 반복했어요. 동서는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서방님을 보러도 함께 갔습니다. 많이 울고 그간의 오해도 풀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저희에게 이런 행운이 생긴 것이 믿기지 않는지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동서라는 사람이 제 인생 속으로 다시 흘러들어온 것이 더 감사하네요.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진심으로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 고마워, 동서. 안녕하세요. 저는 막 60대 후반이 된 이제 할머니 소리가 살짝 익숙해지려 하는 한 여성입니다. 봄이 온다고는 하는데 날씨가 아직 쌀쌀하죠.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따뜻한 모가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문득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사연을 풀어내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며느리 구박을 받았던 이야기예요. 저는 보수적인 촌동네에서 자라 중학교까지 학업을 마치고 옆 동네에 살던 남편과 중매로 혼사를 맺고 인근 도시에서 신접 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은 개인 택시를 했는데 그럭저럭 근근히 먹고 살 정도는 되었죠. 비록 형편은 빠듯했지만 나름 성격이 잘 맞고 금슬은 좋아서 일남일녀의 자식을 두었어요. 아이들은 다행히도 구김살 없이 씩씩하게 잘 커졌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은 어찌나 어릴 때부터 밝고 까불던지 온 동네 남자애들을 몰고 다니며 대장 노릇을 할 정도로 사교성이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이었습니다. 못 배운 부모를 둔 것이 미안해서 저희 부부는 자식들만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물어물어 잘 가르친다는 학원도 보내고 성적이 부족하면 과외도 시키고요. 그렇게 큰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기에 교대로 진학을 시키고 둘째인 아들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하여 그쪽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럭저럭 사람들이 이름대면 아는 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한 아들은 들으면 와 하는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걱정들은 없는 직업이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뿌듯하더군요.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조선기사 자격증을 딴다며 한동안 바빠보였습니다. 그 이듬해 아들은 당당히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나라중공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못 배운 한이 조금이나마 자식을 통해 풀어지는 것 같아 여한이 없이 기뻤습니다. 딸 역시 교생 실습을 나간다 어쩐다 하더니 임용 준비를 2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지요. 이제 자식들은 다 장성하고 우리는 인생의 많은 과업들을 끝내고 노후 준비에 힘쓰면 되는 시기가 오는 건가 싶어 마음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혼사 문제가 남아있었지만요. 딸은 근무가 힘들다며 결혼 생각이 없다 누누이 말하더니 그래도 나이가 좀 차자 결혼을 하긴 해야겠다고 선을 보겠다고 하더군요. 직업이 교사라 선호 직업이다 보니 나름 괜찮은 조건의 남자들과 선을 계속 봤습니다. 딸아이가 인물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다정한 편이어서 곧 7급 공무원을 하는 총각과 선을 보고 몇 번 더 만나 연애를 하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녀인 큰딸의 혼사를 정신없이 치르고 이제 아들만 장가 보내면 되겠다 싶어 우리는 차만 아가씨 어디 없나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지요. 회사를 다니는 아들은 아침과 저녁에만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제 네 나이도 있는데 그만 놀고 장가 가야 되지 않겠냐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짜증을 내더군요. 아, 엄마, 진짜 결혼 얘기 좀 그만해요. 요즘은 남자도 결혼해서 평생 처자식한테 돈 쏟아붓고 사는 거 별로라고요. 저는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니면 안 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도 결혼을 해서 자식 낳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니? 나중에 너 늙어서 힘들 때도 자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얼마나 다른데. 아내가 있어서 같이 오순도순 노년을 보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니? 이런 이야기로 아침이 시작될 때면 언제나 아들은 밥 한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출근 늦었다고 일어나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애간장이 타는 듯 했지만 자식이 애물단지라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처 시내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나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들의 옆에 웬 젊은 아가씨가 옆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아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싶어 일단 인사를 하지 않고 그 아가씨를 관찰했습니다. 하얀색 정장 자켓에 회색 플레어 치마를 입고 긴 생머리에 날씬한 맵시가 돋보이는 딱 봐도 이쁘장한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막 점심을 먹고 나선 듯 했고 아가씨가 저희 아들에게 매달리다시피 기대고 있더군요. 팔짱을 꼭 끼고서요. 아들 역시 싫지 않은 표정으로 함께 걸음을 옮기더군요. 함께 커피숍을 들어간 두 사람은 곧 커피 2잔을 들고 나와서 주차장에 있는 아들의 차로 함께 가더군요. 그리고 함께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결혼하라고 했는데 저런 아가씨가 있으면서 왜 소개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과 제 아들에게 매달려서 사람들이 많은 대낮에 팔짱을 끼고 밀착하던 아가씨의 모습이 조금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을 저는 아들을 관찰했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부쩍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곤 했던 점과 가끔 술 냄새도 나서 물어보면 야근하다가 친한 직원들과 술 한잔 했다고 하던 일. 그리고 와이셔츠에 립스틱 같은 여자 화장품이 묻어왔던 일 등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쩐지 그때 본 그 아가씨는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더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이 이번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토요일 점심에 식당에서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었지만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기대되는 표정으로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나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들이 소개한다는 여자친구를 갈빗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끽!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바로 제가 본 그 아가씨였습니다. 오늘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로 단정하게 입고 있더군요. 제대로 앞모습을 보니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얼굴이었죠. 다만 치켜 올라간 눈매 때문에 여우상이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눈매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눈웃음 친다는 그런 눈이었거든요. 남편은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들과 아가씨를 번갈아 보며 흐뭇해 하더군요. 아가씨도 싹싹하게 인사를 하며 저희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껄끄러운 기분과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큰 이유도 없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어서 어찌저찌 식사를 하고 있었죠. 둘은 입사 후 회사에서 직원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제 아들과는 달리 계약직으로 사무일을 보는 격리라고 했고 2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제 아들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둘 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같은 신입끼리 오며 가며 이야기도 나누고 회식도 하고 하면서 동지의식으로 친해졌다가 이렇게 되었다며 만난 지 6개월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많이 놀랐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아가씨의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집안 형편은 저희 집보다 더 쪼들리는 집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들네 전세금이라도 해줄 돈이 있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어도 아가씨는 자신이 모은 돈 300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도 2명이나 있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돈은 없지만 결혼하면 평생 제 아들 밥 안 굶기고 내조 잘하고 아이 잘 키우면서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잘 부탁드린다고요. 남편은 마음에 드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았다 하며 벌써 며느리 대접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가씨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들 가진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아가씨가 좀 문제 있어 보여 그런 것인지 제 기분이 너무 별로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바닥인지요. 그날 집으로 와서 저는 아들에게 그 아가씨는 너무 내가 보기에 너랑 안 어울린다고 그냥 잘 헤어지고 다른 사람 선을 좀 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들과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실례를 한 것도 없고 우리도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왜 한 번 보고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냐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 아가씨 편을 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여자를 싸고 도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키워준 애미도 없구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이래서 아들은 잘 키워봤자 나중에 뺏긴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한번 꽂히자 아들은 불도저처럼 결혼을 밀고 나가더군요. 엄마인 나와 누나인 큰딸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너무 사서 앞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두고 보라고 누구보다 착하고 야무진 여자니까 나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장담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두 달 아들을 따라다니며 어쩐지 내키지 않는다든지 형편이 너무 빠듯해서 힘들게 살 거라는 이야기를 하며 말렸지만 결혼은 그대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그 눈웃음 치던 아가씨는 제 며느리가 되었죠.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한 명밖에 며느리가 없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아이라니. 한동안은 며느리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뒷단에는 친해져 보려고 어머니 어머니 하며 다가와서 살갑게 굴어도 썩 같이 대화도 나누고 싶지가 않았고 올 때마다 꼭 몸에 달라붙는 옷만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오는 꼬락서니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쩐지 정숙해 보이지가 않고 날티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든 말든 둘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항상 같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 사진을 저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갑자기 장을 받들고 저희 집에 들이닥쳐 요리를 해준다면서 둘이서 요란을 떨기도 했어요. 저도 나중에는 그래 내가 데리고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나 그냥 내가 받아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그럭저럭 정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말도 걸어주고 안부도 묻고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며느리는 항상 감사하다고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계시다니 다들 놀랄 거라며 저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1년여의 시간을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들어섰어요. 이미 딸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래도 친손주여서 저는 조금 더 기뻤습니다. 임신 기간에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아들에게 물어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배가 뭉친다기에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에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손주는 갓난아기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기골이 장대한 것이 제 아들 골격을 닮았더군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음이 손주를 보면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듬직한 아들을 낳아줬고 이 집안 대를 이어줬으니 이제 더 이상 밉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혼자 다짐을 했죠.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아들네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애기 키우랴 회사 일하랴 아들은 항상 피곤해 보였죠.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오랜만에 다 같이 수목원에 주말 나들이를 갈 때에도 땡볕에 내내 아들이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데도 며느리는 그늘에 앉아 본인 팔에 선크림을 바르고 있고 제 아들만 땀을 홍수같이 흘리면서 아기를 계속 안고 다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아기를 받아들고 1시간을 아기띠를 하고 다녔더니 머리도 어지럽고 일사병이 오는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안색이 안 좋자 그제야 아기를 받아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아기 돌보는 것을 반반하자고 주장한다더니 제 며느리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저는 맞벌이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들 고생 그만 시키라고 화내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또 화살이 아들한테 가서 저 없을 때 며느리가 구박할까봐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친손주가 6살쯤 되던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빨리 보람병원으로 오셔요. 애기 아빠가 지금 많이 다쳤대요, 어머니.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없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생각하면서 허겁지겁 병원에 당도하자 응급실로 갔더니 이미 수술 중이라며 수술실 앞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더군요. 거기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손주가 있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어? 저는 의자에 엎어져 있던 며느리의 어깨를 흔들며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회사에서 출장을 마치고 밤늦게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차량이 전복되고 지금 준수 아빠가 의식이 없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그 사람 못 깨어나면 어떡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오중추돌 사고라니 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이날까지 성실하게 남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온 그저 착한 내 아들한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아들이 태어났던 순간 첫 옹알이를 하며 내 품에 안기던 그 따뜻한 느낌과 또 아들이 유치원에 가던 날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거쳐 군대에 간다고 늠름하게 말했던 날 등 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눈물이 계속 샘솟아 났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흙 속에 묻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가요? 저와 남편은 끔찍한 고통과 깊은 슬픔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아들이 그렇게 된 후로 여기서 못 살겠다며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 걱정이라기에 당장이라도 융통해서 쓰라고 저희가 모아둔 비상금 몇 천도 털어주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고 형편 나아지면 천천히 갚으라는 말과 함께요. 아들을 닮은 손주가 눈에 밟혀 손주는 우리에게 맡기고 일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자 며느리는 아니라고 자신이 데리고 키우며 일을 구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때만큼은 남편이 죽는 큰일이 있었음에도 자기 자식 건사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야무져 보이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골랐던 여자가 괜찮은 애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은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 우리 부부는 갑자기 전세를 살고 있던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하니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전세금을 찾을 수 있게 전세권은 설정은 해놓으신 거냐고 부동산에서 묻더군요. 저는 놀라서 허둥지둥 전세금 설정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전세 얻을 때 했는지 알아보았는데 아는 것이 없던 저희가 그만 제대로 전세금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하게 부동산을 붙잡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 이렇게 되면 돈을 받는 게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당황을 해서 사방으로 물어보고 알아봤지만 전세금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전세금을 다 날리고 오갈 데가 없는 거지꼴이 된 것이었어요.
너무도 황망하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멀리 사는 딸에게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며느리에게 가야겠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지금 집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충 필요한 생필품만 여행 가방에 챙긴 후에 남편과 며느리가 사는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마중을 나와 있더군요. 뭔가 피곤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며느리에게 건네면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것이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시면 제가 좀 곤란해서요. 며느리는 저희가 며칠 있겠다는데 난색을 표하더군요. 아니, 계속 있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있을 곳 마련할 때까지만 좀 있게 해다오. 노인네 둘이서 어디를 가겠니?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는데 한 달만 있게 해주면 알아서 거처 마련해서 나가마. 서울에 너희 신혼에 가도 되고 부탁 좀 하마, 어? 저는 재차 부탁조로 사정을 말하며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죠. 며느리는 계속 표정을 풀지 않고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시고 한 달만 있겠다는 것도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남편 잃고 시부모 봉양까지 하면서 지내야겠어요? 신랑 죽고 뭐 저 챙겨주신 것도 없잖아요. 아쉬우실 때만 이렇게 오셔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사는데 보태라고 몇 천도 기한 없이 해주었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나 안부도 물어봤고 아들이 죽고 남은 며느리와 손주가 짠해서 반찬도 가져다주고 했었는데 한 달만 있겠다는데 이렇게 저와 남편을 박대하다니요. 저는 마음속에서 큰 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해준 몇천 다시 내놓거라. 그 돈이 있으면 우리도 여기 한 달 있을 필요도 없고 바로 방 얻을 수 있어. 우리가 해준 돈은 소식도 없고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한 달 정도 머무는 게 그렇게 안 내키니? 늙어서 참 서럽구나. 우리 아들이 있었다면 네가 감히 이렇게 우리를 대할 수 있었겠니?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저랑 애기 놔두고 죽어버렸는데. 어머니 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애 데리고 종종거리며 겨우 산다고요. 어머니 주신 몇천은 지금 100만 원도 안 남았고 언제 갚을지 모르겠으니 정 받으셔야겠으면 고소라도 하시든지요.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얼른 돌아가 주세요. 꺼지라고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던 며느리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어른에게 꺼지라고까지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냉큼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졸지에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아무리 내가 그동안 별로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지만 그래도 시어미로서 못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돈 빌려준 것도 당장 못해주겠다며 적반하장으로 저희를 내쫓다니요. 역시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뱀처럼 교활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요. 아들이 가고 없다고 이렇게 괄시를 하나 싶어서 정말 서럽고 속상하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멀리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펄펄 뛰더니 근처에 숙소를 잡아 일단 오늘 하루는 편히 계시라고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모텔 같은 곳 가지 말고 호텔을 가라고 호텔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차를 끌고 내려온 딸의 차를 타고 그 길로 서울 딸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제 며느리는 남이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섭섭해할 것도 없다고 화를 내면서 걱정 말고 여기 천천히 있을 집을 알아보면서 지내라 했지만
저는 다 늙어서 딸과 사위가 사는 집에 얹혀 있는 것이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사위의 눈치를 보는 듯 했고요. 며느리에게 빌려준 돈 말고는 저희가 들고 있는 목돈도 없어서 어떻게 집을 구해서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던 쯤 딸이 저에게 돈을 내밀었어요. 급한 대로 빌려줄 테니 당장 월세 보증금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친한 언니가 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울에서 아빠도 기운 되시는 한 택시 하시고 엄마도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다 늙어서 일을 배우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당장 집을 얻으면 생활비도 필요하기에 딸이 구해준 일자리를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은 대표를 소장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직원을 실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60이 다 되어가는 늦깎이 나이에 최 실장이 되어 일을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딴 지도 오래되었을 뿐더러 이론과 실무는 달라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를 주로 취급하는 사무실이었는데 월급은 작았지만 소장님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집값이나 아파트 이야기로 수다 떤다고 생각하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소개로 일거리도 들어오곤 한다며 팁을 알려주시더군요. 사무실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나자 주변 상가 상인들하고도 얼굴이 있고 또 제가 항상 고구마며 계란이며 간식을 많이 싸들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인사도 하자 많이 친해지면서 정말 소개로 일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또 손님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지 몰라도 저에게 실장님은 우리 엄마같이 푸근해서 좋다고 다른 데같이 돈 따지는 느낌도 안 들고 손님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셔서 좋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실장으로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자 제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1년을 꼬박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전세로 집을 돌리고 또 계속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택시를 하면서 수입이 그럭저럭 나와서 남편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하고 제가 번 돈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분양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경매하는 곳도 가보고 괜찮은 상가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임장도 다니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도 돈이 생긴다면 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위주로 많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늦은 나이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죠.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시험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60이 된 나이에 독서실에서 1차 민법 공부를 하고 있자니 어찌나 눈물도 나고 온몸이 쑤시던지요. 그래도 저는 이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2, 3년 만의 고생 끝에 겨우 턱걸이 점수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정말 인간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일하면서 모은 몇 천으로 약간 외곽지의 상가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가를 사고 세를 준 지 2년 만에 서울의 유명 대학이 그쪽에다가 캠퍼스를 짓기로 확정이 되면서 상가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학 인근의 상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상가에 내가 부동산을 차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가이기 때문에 원룸을 찾는 수요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실장 일을 하면서 노하우도 제법 쌓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 생애 최초로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젊은 실장을 뽑았습니다. 실장은 요즘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그 관리를 해보겠다며 매일 온라인 게시글을 올리고 여기저기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발로 뛰지 않고 저런 곳에 글을 쓴다고 뭐가 되겠나 싶었는데 웬걸 저는 진짜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부동산은 실장의 아이디어로 아주 빠르게 블로그 관리를 시작했는데 저희 블로그를 누가 대학교 사이트에 올리면서 학생들의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들 원룸 얻어주고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올라와 걱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죽은 아들 생각도 나고 해서 수수료도 늦게 받기도 하고 사정 봐서 깎아드리기도 했던 것들이 학생들끼리 소문이 돌았다나 봐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이 일명 해자 부동산이라며 인근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자? 김해자 말이야? 했더니 실장이 웃으며 편의점에 팔던 김해자 도시락이 가격에 비해 풍성해서 그 후로 젊은 친구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곳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저는 부동산이 대박이 나서 아파트도 사고 주식도 하면서 자산을 차곡차곡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세니 전세니 그런 것들을 걱정할 짬밥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늘나라로 간 아들이 우리를 살펴주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하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를 돈방석에 앉혀주고 지금 우리를 보면서 웃고 있을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면서 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할 때마다 아들을 쏙 빼닮았던 손자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우리를 그렇게 내쫓고 연락 한 통 주지 않는 며느리가 너무 야속하고 미워서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도 손자 사진 한번 보내오지 않았고요. 손자는 인연을 끊을 당시 6살이었으니 이젠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자 하루가 다르게 아들이 더 그립고 손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했는데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로 뜨더라고요. 그래도 단념을 하지 않고 며느리가 살던 아파트 근처를 차로 괜히 서성이기도 하고 근처 초등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려 보기도 했어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혹시나 마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요. 그렇게 한 달에 몇 번을 며느리가 살던 동네 인근으로 내려가 서성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이거 놔요, 아저씨. 왜 이래요? 근처를 배회하다가 목이 말라 편의점을 찾아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편의점 안쪽에서 아이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쩐지 낯익은 것이었어요. 저는 문을 메고 들어가 무슨 일인지 살폈습니다. 이 녀석, 전에도 내가 이번만 봐주겠다고 했지? 이번에는 안 되겠다. 넌 진짜 경찰서 가야 돼. 보아하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덩치 큰 아이가 물건을 훔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씨, 엄마가 다음에 돈 갖다 주신다니까요. 저 훔친 거 아니고 빌린 거라고요. 잔말 말고 경찰서 가자. 너 이름이 뭐야? 책가방 열어봐. 보자. 6학년 2반 김준수.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수, 그건 바로 제 손자의 이름이었어요. 제 아들을 쏙 빼닮은 6살에 헤어진 그 아이의 이름이요. 우리 남편이 장명소를 3군데나 가서 큰 사람이 되라고 받아온 이름이 준수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아이를 살펴보았어요. 소매가 꼬질한 티셔츠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큰 키에 제법 어깨가 벌어진 얼굴도 급히 살펴봤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눈에 남자치고 도톰한 입술, 그리고 오른쪽 뺨에 작은 점. 우리 아들을 닮은 그 얼굴은 무려 7년 만에 보는 제 손자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제 손자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있는 사장님의 손을 떼어냈어요. 사장님, 아직 초등학생인데 애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 학생 먹고 싶은 거 제가 고르라고 했어요. 제가 돈 다 낼 테니 이 아이는 그만 보내주세요. 제가 갑자기 나서서 돈을 내겠다고 하며 아이 앞을 막아서자 사장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이 애는요, 이 동네에서 좀도둑질로 유명한 애예요.
엄마는 어딜 가는지 애 혼자 배고파서 항상 여기저기서 훔쳐먹고 다닌다고요. 그렇게 편들어 주셔도 내일 또 도둑질할걸요? 혼쭐이 나야 된다고요. 저는 편의점 사장의 말을 듣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혼자 아기 키우며 열심히 살겠다더니 이것이 이딴 식으로 애를 키워? 우리 집 귀한 자손을 이따위로 좀도둑질을 하게 만들어. 저는 분기탱천해서 사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좀도둑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 손자라고요.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네요. 제가 그동안 훔쳐간 거 10배로 물어드릴 테니 지금 막말하신 거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고소 진행할 테니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제 명함이니 앞으로 이 아이가 물건 그냥 가져가면 제 앞으로 청구하세요. 그렇게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제 손자를 끌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손자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피고 있었죠.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수야, 준수야, 할미다, 할미야. 옆 동네 살던 할미 기억 안 나? 너 5살 때 할미랑 놀이동산 가서 솜사탕도 사 먹고 그랬잖니. 할미가 장난감 로봇도 사주고 같이 기차도 탔잖아. 할미 기억 안 나? 세상 떠난 네 아빠의 엄마란다. 우리 강아지. 그래, 지금껏 어찌 지냈어? 할미는 매일매일 우리 강아지가 보고 싶었단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아가야, 어디 얼굴 좀 보자. 아이고, 많이 컸네, 이놈아. 저는 저를 보며 눈을 골리는 손자를 그렇게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많이 자란 내 손자는 우리 아들의 얼굴을 더 많이 닮아 있었어요. 저는 준수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남편과 살고 있는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 역시 준수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서성이다가도 도착한 손주를 보고는 그 무뚝뚝한 양반이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더군요. 마치 죽은 우리 아들 녀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요. 그렇게 한우를 구워 먹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야기를 하며 오랜만에 생기 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쾅쾅쾅. 우리 준수 여기 있어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울리더군요. 바로 저희와 연을 끊었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수를 데려오면서 엄마한테 할머니 집서 며칠 있다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주소를 달라고 해서 문자를 줬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손주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띠리릭. 도어락을 풀어주자마자 며느리는 시뻘개진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애를 말도 없이 어떻게 알고 데려가신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 좀 살게 내버려두라고 했잖아. 요, 아니 이게, 저기 어머니. 화가 나 소리를 지르던 제 며느리는 문을 열고 보이는 60평 아파트의 넓고 깔끔한 모습,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운 고급 가구들에 크게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언성을 낮추더니 두리번 집안을 부산스럽게 살피더군요. 저는 새삼 정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랜만이지? 잘 지냈느냐? 아, 네, 여기는 혹시 어머니 일하시는 집인가요? 무슨 헛소리냐.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지. 내가 무슨 늙음하게 가정부라도 하고 사는 줄 알았니? 제 핀잔에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제 옷차림이며 남편 옷차림새 등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단박에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키우며 혼자 일을 하다 보니 사는 게 팍팍해서요. 잘 계셨죠? 건강은 어떠신지요?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폰번호도 바뀌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순간 토할 것 같이 속이 역겨웠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해도 된다. 마침 왔으니 잘 됐구나. 우리 준수를 그동안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더구나. 우리 손주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던데 네가 그동안 잘 키웠으니 이제 내가 좀 걷어볼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제 말에 며느리는 움찔하더니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아부를 해대는 것이었어요. 사느라 바빠서 그랬던 것이지 그냥 동네 장난꾸러기인데 그런 것이라고 제가 잘 챙기고 있었다고 이제 와서 부모님께서 돌보시기는 힘드시지 않겠냐고 아이도 엄마랑 있는 것이 낫다는 둥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억지 웃음을 짓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혼자 원맨쇼였죠. 며느라, 한때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마. 손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우리한테 넘기고 넌 뒤로 물러서라. 이제 우리가 우리 핏줄 건사하고 번듯하게 교육시키고 대학도 보낼 테니 하늘에 있는 아들도 그걸 바랄 거다. 며느리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좋게 말할 때 나가지 않으면 내가 가진 재력으로 평생 너를 괴롭히겠다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한 번 더 말하면서 그렇게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며 자신도 걷어달라고 하는 며느리를 향해 말해줬죠. 이제 네가 꺼질 차례야. 어서 꺼져.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준수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준수는 가끔 엄마와 연락을 하는 모양이었지만 항상 남자친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자신에게 신경 써주지 않은 엄마에게 그다지 정은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 대신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 녀석을 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결국 사람은 돈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해 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올해 자신을 위한 계획을 하나쯤 세워보면 어떨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가족들과 항상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